진통을 겪었던 예산안 어제 여야 3당이 결국 합의는 했네요. 예, 어제 낮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오후에 아주 급속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타협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있다가 저희 패널들과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좀 개운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벌어졌던 상황들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겠습니다. 아니 둘이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랑 또 이야기할 얘기도 있고 이게 각 당하고 따로도 이야기하고 같이도 이야기하고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도 굶었잖아요. 아침도 같이 드셨는데 훔치고 드시고 그래요. 비약의 수다다리를 너무 올린 게 예산안을 논의하는데 선거구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잘 못했고요. 네, 아침도 같이 드셨는데 초콜릿도 같이 드시죠. 나는 아침도 굶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예산안에서 실속을 많이 챙겼는데 우리는 배고프다 이런 걸 좀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예산안 문제는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과 연동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어떤 당도 일방적으로 의안을 처리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예산만은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월 2일이면 합의가 되건 안 되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해도 국민의당, 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져버리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강제 부의가 되게 돼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당만 잘 설득하면 본회의 강제 부의 시켜서 법적으로 자동 부의가 돼서 국민의당만 찬성을 해주면은 과반으로 예산안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 전략에서 국민의당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구제 개편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 예산안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시켜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득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한테 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합의도 되고 이른바 이면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공감대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당해버린 게 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의 저런 반응은 사실은 굉장히 자제한 반응이다. 덕담을 통해서 불편함을 표현한 정도로 자제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도 굶었다. 너희들은 참 많이 먹었다. 아침도 같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뭔가 사실 속이 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이제 은연중에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돼 가지고 총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세 당 모두에게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법정 시한을 조금을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쌓여가는 가운데 생각보다 좀 빨리 이제 합의를 이루었고 한국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패싱이 있었네 내지는 너무 득실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정부 여당안을 어떻게 보면 좀 낮췄다라고 하는 소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해득실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당별로.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챙기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게 이제 국민의당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이제 그 처리 과정 중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나 이런 데서 국민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될 것이고 또한 예산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의 어떤 그 KT웍스 관련된 예산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실리도 챙겼고 또 하나 더 챙긴 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의 이제 시작이겠지만 그것도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을 다 챙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당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이해득실에서 이제 앞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여소야대에서 혼자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약간의 양보들은 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또 아까 나왔던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 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말은 실리도 상당히 챙겼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뭐 의총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의총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이제 논란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 안대로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 역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기의 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거는 세 당이 모두 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박수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잠정 합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최종 결정한 후에 표결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당하고 사실 바른정당이 100% 다 찬성하기는 어렵고 특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예산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우원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표단속을 시작을 하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금 합의된 것들을 갖다가 이행하도록 본회의 표결에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표단속을 할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분위기 내지는 두 당의 그 의석을 봤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은 별로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저께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호남 민심도 제가 어저께 잠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국민의당이 이번 그 합의해 준 거에 대해서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당 역시 이탈표가 나오지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했었을 때. 근데 민주당에서 보통 대통령 공약상이라면은 대통령 공약상보다 너무 많이 우리가 양보를 했다 해서 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고 박사님? 예, 그러니까 통상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액될 걸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감액 수준으로 감액이 됐거나 아니면 덜 감액됐거나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놓고는 뭐 표현 못하겠지만 아마 잔치 분위기일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단순히 존재감만 그 부각시킨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실익을 얻었죠. 맞습니다. 예, 그 점에서 국민의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고 또 이 상황에서 약군 공조로 갈 거냐 아니면 사안별로 민주당과 손을 잡고 할 때는 그것대로 하고 또 다른 사안에서는 다른 야권과 손을 잡고 할 거냐 하는 사안별 공조를 국민의당이 선택한 거예요. 그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전략이 주요했고 또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대응도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명분과 실익을 같이 챙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정당은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 테이블에도 못 앉았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일 거고요. 한국당은 사실은 어떻게 협상을 이렇게밖에 못했냐 하고 원내 지도부한테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60표 정도가 나와서 예산안은 본회의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꼭 짚어본다면 이런 식의 그 사안별 그 이 분리 대응. 말하자면 예상 경우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하고만 어떻게 하면서 풀어가는 이런 식의 사안별 분리 대응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먹힐 거냐? 이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법정으로 강제적으로 부의하게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 조항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의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로 안 올라가고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본회의까지 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예산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앞으로도 전국을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하고만 손잡고 하면 다 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큰 코 다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진작에 야3당 공조를 좀 더 튼튼하게 못했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에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라고 하는 양강으로 자꾸 전국을 운영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홀대한 계속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렸잖아요. 네. 그 결과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당의 패싱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묻겠다고 하는 건 이건 영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정말 원내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얼마나 실감할 수 있냐면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포함이 됐지만 바른정당은 지금 제외된 거 아닙니까?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익을 많이 챙겼네요. 네, 방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의당 지금 지지율과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선거구 논의 물꼬를 텄다는 게 큰 실익이고요. 그렇죠. 또 더 큰 실익, 그야말로 실익이라는 표현에 맞는 호남 고속철도의 무한공항 경유. 이게 엄청난 예산에 들어가는 그 사업인데 이거를 덜컥 합의해 줬습니다. 이 관련된 지역구가 다 국민의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정치 각 정당별의 얘기를 했지만 이번 이번 예산안 타협이 갖고 있는 문제점 제가 간단히 좀 짚고 싶습니다. 일단 중앙일보가 일면톱으로 결국 부자 증세로 뽑았는데요. 물론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좀 더 거두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분 많겠지만 그러나 부자 증세가 갖고 있는 부작용은 또 한 번 생각해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소득세율을 42%로 3억 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이제 절반 이상 세금 내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도 절반쯤 내는데 더 큰 문제는 법인세를 물론 그 대상을 좀 줄이긴 했지만 최고 세율 25%로 늘렸는데 지금 미국, 일본, 오늘 보니까 다 낮춘다는 영국, 프랑스 전 세계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업에게 소득세를 조금 덜 걷어서 기업의 활력을 더 높여서 법인세를 좀 낮춰주는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국에서 역방향으로 가면서 기업을 옥죄는 건데 이게 과연 기업 경쟁력, 우리 경제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우려 나오고 있고 공무원 증원도 사실은 한 12,000명 더불어민주당 하려고 했지만 9,475명 증원이면 아까 고 박사님 말씀처럼 원래 생각했던 데서 조금 깎였을 망정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 증원의 숫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챙기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만큼은 정말 많은 실익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안철수 대표가 또 한 번 3자 구조를 강조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시사했는데 호남계 반발이 점점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에서는 호남 쪽 몫으로 많이 이제 실익을 챙겼지만 당의 역학 구도나 이런 면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안과 별도로 예산안이 이렇게 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이 겪고 있는 내용들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용을 심하게 겪다 보니까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만 또 이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작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지들 간의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탠스의 차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벌어졌지 저는 좁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이라든지 당의 리더십을 부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
아무래도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 중진들은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제 총선을 목적으로 뒀을 때 그 자리마저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서로가 목표하고 있는 지향점 자체가 지금 다른 상황에서 이것이 쉽게 봉합된다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넘어간다거나 그냥 유야무야 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구제가 만약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된다면은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구태여 민주당으로 갈 이유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에 상당한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게 그 대목과 연관돼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반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영남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그렇죠. 감안하면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동반 당선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뭐 수도권은 아마 3자가 공이 당선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굳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선거를 치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반면에 안철수 대표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3축으로 가자. 하자면 민주당과 한국당과 그다음에 제3지대의 국민의당과 뭐 바른정당과 그 밖의 세력들이 연대하는 이런 중립지대 또는 중도파로 가자 그래도 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이 중도파의 생존 가능성이 확 높아지죠. 그렇죠. 그 점에서 이 예산안 합의와 선거구제 개편이 같이 논의가 됐다는 것은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예컨대 무한 경유하는 KTX를 통해서 호남 지역 의원들한테 실익을 주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정치적 이익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챙겼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걸 이제 추진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져보면은 원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가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선거구제 문제만은 안철수 대표의 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선거구제 개편은 양당이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이거는 여야 간의 완전한 그 합의를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한 한국당은 물론이고요. 합의하지 않으면 정개특위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내대표의 역할을 범위를 넘어서 있는 5당 전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잠시 잊혀졌던 중대선거구제를 현안으로 부상시킨 거. 이것은 안철수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 자리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도 같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다 안 씨라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한 구청 강연회에 가서 한 일주일 채 안 됐는데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한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비판을 가했는데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정부 못 지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안 지사 안희정이 그야말로 적폐 세력이다. 꼰대다 이런 아주 강력한 비판 댓글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산주의자분인가 보다 또 민주주의가 생각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살아가는 지혜 아니냐 그렇게 난포혼전하다 어디가 사고 나겠지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공산주의자보다 어디가 사고 나겠지 이런 표현은 조금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후폭풍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이 소장님 두둔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것도 혹시 정계 개편과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너무 크게 봤나요? 저도 뭐 이것이 지금 뭐 정계 개편과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옆에서 뭐 협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비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비판이 있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시고 또 그다음에 내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댓글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여론입니다. 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여론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여론인데 그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에서 잘 쓰는 어떻게 보면 종북 프레임에 가까운 그런 몰아붙이기인데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언어 선택에 있어서 이분이 조금 뭔가 이런 용어까지 다시 끌어내서 좀 안 됐습니다만 구상유치라는 말을 박지원 대표가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언어 선택,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도 아닌 거고 잘못하면 또 안철수 대표라는 분은 중도를 지향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과거에 정말로 신물 나도록 보수들이 썼던 프레임 같에 젖어 있는 그런 용어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틀리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그런 열성 지지자가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민주주의적 여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그 정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인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부르는 이 열성적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나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좀 자기들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문자폭탄이라고 하는 걸 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더 커질까 봐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정도로 특히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희정 지사가 뭐 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도 저렇게 공격받는다면 아마 안철수 대표의 저 말이 이제 공개가 다 됐으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그런 저런 식으로 공격받는 이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여기서 형성되는 동병상련의 어떤 정서들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게 우리가 5년 단임이라는 권력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한 취임 날부터 레임덕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건 박근혜 대통령이건 뭐 이명박 대통령 똑같단 말이에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억눌러도 차기에 대한 열망과 차기에 대한 그림을 못 그리게 할 수는 없어요. 안희정 지사도 안철수 지사도 뭐 우리 이지수 소장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이고 열광적인 지지자들과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나쁘지 않다고 하는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지지자들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사실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주의 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다음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등 뭐 심각한 시나리오 이야기가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 이제 협상을 좀 북한하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송영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북핵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뭐 그것이 그렇게 부적절하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의원이 했던 말 중에는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 평화협정 관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게끔 함으로써 북한의 체제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런 이야기들은 송영길 의원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접근을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바고요. 또 우상호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 지금 해상봉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의원들마다 내지는 뭐 원외 지역위원장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들이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정책을 펴는 것이지 그것 하나하나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 지금 뭐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대화에는 늘 조건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도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의 조건은 뭐냐? 북한이 핵 폐기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한다면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도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북한의 하겠다. 대화 조건은 인정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 대화를 하자고 그동안 촉구해 온 겁니다. 중국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정도를 목표로 해서 대화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런 그 외교적 또는 국제정치적 맥락을 잘 모르거나 예. 또는 무시하고 그냥 대화를 얘기하면 미국과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 맞습니다. 현상 동결, 핵 동결 현 수준에서의 중단을 목표로 하는 중국식의 쌍중단 대화라는 전략으로 또 북한식의 전략으로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그 점에서 저는 뭐 이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들 못 하겠습니까만 적어도 핵 문제 군사적 위기와 관련된 대화 부분은 예.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의 맞습니다. 얘기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정말 여권 의원이라면 특히 정부와 또는 안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내부 수기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죠.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보도를 봤을 때 한반도 안보 상황은 확실히 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계속되는 속보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예산안 어제 여야 3당이 결국 합의는 했네요. 예, 어제 낮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오후에 아주 급속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예. 타협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따가 뭐 저희 패널들과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좀 개운치 않은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벌어졌던 상황들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겠습니다. 아니 둘이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랑 또 이야기할 얘기도 있고 이게 각 당하고 따로도 이야기하고 같이도 이야기하고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도 굶었잖아요. 아침도 같이 드셨는데 훔치고 드시고 그래요. 비하게 수납다리를 너무 올린 게 예산안을 논의하는데 선거 무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잘 못했고요. 네, 아침도 같이 드셨는데 초콜릿도 같이 드시죠. 나는 아침도 굶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예산안에서 실속을 많이 챙겼는데 우리는 배고프다 이런 걸 좀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예산안 문제는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과 연동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어떤 당도 예. 일방적으로 의안을 처리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예산만은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12월 2일이면 합의가 되건 안 되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공공조로 갈 거냐 아니면 사안별로 민주당과 손을 그러네요. 잡고 할 때는 그것대로 하고 예. 또 다른 사안에서는 다른 야권과 손을 잡고 할 거냐 하는 사안별 공조를 국민의당이 선택한 거예요. 그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전략이 주요했고 예. 또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대응도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명분과 실익을 같이 챙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른정당은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 협상 테이블에도 못 앉았지만 그렇죠.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는 예. 반대할 거고요. 네. 한국당은 사실은 어떻게 협상을 이렇게밖에 못했냐 하고 원내 지도부한테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 반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60표 정도가 나와서 예. 예산안은 본회의가 처리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꼭 짚어본다면
이런 식의 그 사안별 그 이 분리 대응. 예. 말하자면 예상 경우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하고만 그렇죠. 어떻게 하면서 풀어가는 예. 이런 식의 사안별 분리 대응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먹힐 거냐? 이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법정으로 강제적으로 부의하게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 조항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의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로 안 올라가고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본회의까지 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예산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앞으로도 전국을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하고만 손잡고 하면 다 된다. 예.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큰 코 다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진작에 야3당 공조를 좀 더 튼튼하게 못했는가라고 예. 하는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에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라고 하는 양강으로 자꾸 전국을 운영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 요번 거는 세 당이 모두 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박수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잠정 합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최종 결정한 후에 표결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당하고 사실 바른정당이 100% 다 찬성하기는 어렵고, 특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오늘 예산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우원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표단속을 시작을 하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금 합의된 것들을 갖다가 이행하도록 예. 본회의 표결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표단속을 할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분위기 내지는 두 당의 그 의석을 봤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은 별로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저께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호남 민심도 제가 어저께 잠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국민의당이 이번 그 합의해 준 거에 대해서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당 역시 이탈표가 나오지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했었을 때 근데 민주당에서 보통 대통령 공약상이라면은 네. 대통령 공약상보다 너무 많이 우리가 양보를 했다 해서 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고 박사님? 예, 그러니까 통상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예. 어느 정도 감액될 걸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감액 수준으로 감액이 됐거나 아니면 덜 감액됐거나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놓고는 뭐 표현 못하겠지만 아마 네. 잔치 분위기일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단순히 존재감만 그 부각시킨 게 아니라 예. 가장 많은 실익을 얻었죠. 맞습니다. 예, 그 점에서 국민의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고 또 이 상황에서 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해도 예. 국민의당, 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져버리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강제 부의가 되게 돼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당만 잘 설득하면 본회의 강제 부의 시켜서 법적으로 자동 부의가 돼서 국민의당만 찬성을 해주면은 과반으로 예산안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 전략에서 국민의당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구제 개편하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 예. 예산안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시켜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뭐 득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한테 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합의도 되고 이른바 이면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공감대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 당해버린 게 한국당이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의 저런 반응은 예. 사실은 굉장히 자제한 반응이다. 예, 덕담을 통해서 불편함을 표현한 정도로 자제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도 굶었다. 너희들은 참 많이 먹었다. 뭐 아침도 같이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그러니까요. 정도면은 뭔가 사실 속이 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 소장님은 어떻게 뭐 보셨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이제 은연중에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뭐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돼 가지고 총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세 당 모두에게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법정 시간을 조금을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국민들이 이제 막 걱정이 쌓여가는 가운데 생각보다 좀 빨리 이제 합의를 이루었고. 한국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패싱 있었네 내지는 너무 득실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정부 여당안을 어떻게 보면 좀 낮췄다라고 하는 소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해득실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당별로.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챙기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게 이제 국민의당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이제 그 처리 과정 중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나 이런 데서 국민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될 것이고 또한 예산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의 어떤 그 KT웍스 관련된 예산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실리도 챙겼고 또 하나 더 챙긴 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의 이제 시작이겠지만 그것도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을 다 챙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당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이해득실에서 이제 앞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여소야대에서 혼자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약간의 양보들은 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또 아까 나왔던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 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말은 실리도 상당히 챙겼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뭐 의총에서 예를 들면은 의총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이제 논란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 안대로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 역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기의 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